저는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하는 전공의 의대생 간담회의 사회를 맡게 된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직을 한 전공의 윤명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사실 뭐 제가 더 소개를 드리는 거는 좀 실례일 것 같고, 우리 이제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의대생들이 이제 꼽은 만나고 싶은 선배 의사 1위로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되셔가지고 자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전 질문을 받은 게 한 17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실 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들을 경우가 참 흔치가 않더라고요. 마침 클로즈 미팅이다 보니까 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심을 들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1, 2, 3, 4 이렇게 순서 정해져 있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뭐 제가 생각했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 설명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사이에 이렇게 빈틈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질문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예, 갑자기 바꿔가지고. 예. 사실 이 일이 생긴 게 2월 초였죠. 2월 초에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한다. 이제 그 발표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10년 뒤에 서울에서 매년 2,000개 피부과가 생긴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수 의료 의사들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지방 의료가 자꾸만 쇠퇴하고 있으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정말로 부족하다면 필요한 의사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원래 그 정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숫자부터 내요. 그런데 그게 이 정부 특징입니다. 저 여당인데 여당이지만 뭐 비판할 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의사하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정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같은 의견과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우선 만드는 일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수 의료의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적구나. 지금 정말 산부인과가 없어서 막 이렇게 응급차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응급차에서 분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구나. 이런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시다시피 두 가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수가죠.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가 엉터리 중에서도 뭐 저는 세계에서 제일 엉터리 같아요. 그러니까 급여 항목을 손해를 보게 만들어 놓은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비급여에서 손해를 메우라.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급여 항목 자체도 최소한 그 원가는 보존하게 하고 나머지 비급여도 병원들마다 다 이렇게 공시를 해가지고 환자들이 이렇게 보고 경쟁력 있는 병원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가 뭐냐면 저 다 아시는데 제가 말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한 과가 수가가 올라가면 다른 과가 내려갑니다. 제로섬입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필수 의료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어쨌든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수가를 못 올리는 거죠. 딴 데서 반대하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저 국민들한테 그 의료보험 그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거를 보존을 해주든지 해서 정상화를 시켜야죠. 그래야지 이걸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차라리 저기 개 수술하면 사람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받는데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수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이걸 지금까지 방치한 게 굉장히 좀 크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료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 참작이 되는데 다른 분야 뭐 어떤 의사가 환자 죽이려고 수술을 해요. 근데 의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분들을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최소한 OECD 정도 수준으로 정말 그 의사에 정말 과실이 전혀 없고 하다면 그런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형사로 보내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필수 의료에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방의료인데 지금 지방의료원들이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 꼭 필요한 그런 곳에 국가가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서는 모든 병원을 국고로 짓습니다. 스페인 같으면 의사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다 대는 거예요. 그러지는 못할 망정 저 건강보험이라는 그 테두리 하에서 가격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 저기 의과대학비도 공짜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 자기 돈 내 가지고 자기가 저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망할지도 모르는 그 병원을 운영을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돼서 사실 저 지방에 여러 진짜 의료원들 제대로 짓고 거기에 저 사명감 있는 그 의사분들 올 수 있도록 급여도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올리고 이런 일들을 국가에서 먼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구나. 왜 그러냐면 새롭게 의료원을 지으면 사실은 의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저 같으면 심장전기 생리학을 했기 때문에 의사과학자입니다. 근데 의사과학자 필요하잖아요. 병의 원인을 밝히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하는 의사들을 하려면 또 그 사람들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은 따로 특수학과를 만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의사들을 필요한 적정수를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게 원래 정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저도 뭐 이제 정치 10년 이상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국민들 중에서 동의하는 이 우리 편들을 많이 만들고 우군들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 힘으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되는 건데 이번에 정부가 잘못한 거는 갑자기 2,000이라는 숫자를 내가지고 2,000명만 증원하면 의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알아서 지방 가고 알아서 필수 의료 간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사고방식이고 그 선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저 글을 올렸죠. 이 문제는 대통령만이 풀 수 있고 대통령만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문제 꼭 풀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저기 앞으로 저 일어날 일이 빤하죠. 우선은 지금 현재 충남의대, 충북의대, 단국대 의대 저 응급실들 문을 닫기 시작하고 거기에 응급 환자들이 다 문 닫으니까 결국은 경기 남부로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응급실들이 다 문을 닫을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추석 약간 지나고 나면은 아마 지방 의료원들부터 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본과 4학년 분들이 이번에 국가고시 안 본다. 그럼 이제 3,000명의 의사가 안 나오는 거죠, 올해. 그 다음에 또 지금 레지던트 말년차 분들이 전문의 시험을 안 본다. 그러면 작년에 전문의가 2,850명 나왔거든요. 그럼 2,850명의 전문의가 올해 안 나와요. 전문의가 없고 그리고 또 신생 인턴이라든지 공보이라든지 군의관 갈 사람들이 없으면 이거는 회복되는데 아주 짧아야 4, 5년?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 선배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생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를 만들어 놓은 이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의료 수준이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 이야기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의원들한테도 다 하고 그 정부 관계자들한테도 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기사 보시면 아마 제가 그 말을 한 것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2,000이라는 숫자에 꽂혀서 고집을 피우고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두 가지 손해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어요. 불행하게도. 제가 2월 달에 말했을 때 바꿨으면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만약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살리려고 한다면 당장에 의사 증원하는 거 그거 유예하고 대신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OECD 같은 데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 같은 데서의 정확한 데이터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 그 다음에 또 전문가, 그 다음에 정부, OECD 같은 국제기구, UN 이런 데서 다 같이 모여서 합의를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거고 절대로 2,000은 안 나옵니다. 세상에 그런 숫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는 대신에 잃는 거는 뭐냐? 지금 유명 대학에서 반수하거나 재수하고 늘어난 1,500명 TO에 들어가서 의과대학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쓴 그 노력이나 시간이 완전히 다 그냥 진흙탕에 빠지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AI라든지 반도체 설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시간들을 완전히 다 허비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리면 대신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완전 저개발 국가 수준으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이 과정 중에서 목숨을 잃을 거다.
지금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저보고 이제 그럼 선택을 하라고 만약에 한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일은 두 가지죠. 죽고 사는 일과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죽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죽고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시스템이니까 결국은 지금 재수하는 학생들은 안 듣지만 결국 이 의료 시스템 지금이라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예, 네, 말이 저 좀 길었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내용이 이제 수가, 의료 사고, 그리고 이제 지방 의료를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짧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은 것 중에서도 이런 의료대랑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얼추 답은 이렇게 해주신 것 같긴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시기에 결국 요약하자면은 입시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의료의 혼란이 더 크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좀 정원을 재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한데요. 현재로서 그게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현실 가능성이 있으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개인적인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반반 정도 돼요. 우선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중재안이라고 가져왔는데 중재라는 거는 여당 야당이 중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권하고 학생들 내지는 전공의 분들하고가 중재가 돼야지. 그래서 전공의 분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바라는 건 2025년 정원에 관한 건데 엉뚱하게 이 두 사람이서 서로 2026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퍼부어줬는데 그래서 지금도 2026년은 어쨌든 일단은 물러섰고요. 근데 이제 최종 목표는 2025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올해 3,000명이다가 내년에 4,500명이다가 그 다음에 3,000명이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필요한 만큼 점진적으로 예를 들면 의사 과학자 같은 과를 하나 신설해서 거기서 신입생들 몇십 명 이렇게 만든다든지 뭐 의공학과에서 그런 것도 담당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모르겠는데 아니 갑자기 올해 3,000명, 내년에 4,500명, 그 다음에 또 3,000명. 저는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확률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밀어붙이면 결국은 고집 피워가지고 4,500명을 뽑을 거고요. 4,500명 뽑으면 어떻게 되죠? 3,000명에다가 1,500명 증원에다가 특히 이제 만약에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를 안 본다. 그렇게 되면 3,000명이 내려오면 7,500명을 어떻게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국회에서 이과생이 10%가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법대 쪽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카데바 같은 데서도 사실은 저 옛날에 듣기로는 적정수가 8명이었어요. 8명이 이렇게 둘러싸서 꼼꼼하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관절 같은 것들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텐던, 리가먼트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도제 교육 시스템이 소그룹 교육 시스템이 의과대학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사실은 지금 그나마 이제 저 수도권은 좀 나은 셈이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증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좀 저기 그 뭐라 그러나 약간 밀리는 사람들은 멀리서밖에 구경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저기 관광 교육하고 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정원이 3배가 는다. 그러면 이거는 관광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도대체. 아유. 맞습니다. 그 정원 얘기는 뭐 사실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긴 예. 한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가 사실 정원이랑 같은 맥락에서 사실 두고 바라봐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주제인지 많이들 다루진 않고 있긴 합니다. 사실 필수 의료 패키지에 더불어서 이제 의계특위라고 이제 거기에 계속 지금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제 국민의힘 여당을 비롯해서 다른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그 필수 의료 패키지 그리고 의계특위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말로만 합니다. 사실은 국가가 그렇게 돈이 풍족하지 않아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은 있어요.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그래서 엉뚱한 데 가요. 엉뚱한 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패키지도 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수가 조정 같은 것들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저 지금 이렇게 제로섬으로 딱 묶여 있어서 한 과를 올리면 다른 과는 낮춰야 되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최소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그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은 세금으로 보조를 하든지 해서 그런 필수 의료 수가를 제대로 높여가지고 그걸로 보람과 생활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나마 저기 주저하던 사람들도 이제 한번 자기가 헌신해 보겠다고 거기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이 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은 말만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이 정도까지 이제 의료 대란에 대한 질문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약간 조금 가벼운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뵙고 싶은 이제 선배 의사 1위로 이제 선정된 만큼 의사의 진로, 특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진로에 관한 질문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 선배 의사로서 혹은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의사들의 정계 진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제 해당 분야 진출을 위해 가져야 할 덕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늘어나야 됩니다. 특히 의사를 포함한 이과생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그만큼 깎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300명 중에서 올해가 제가 본 중에서는 최고 많이 의사가 들어왔어요. 8명이에요. 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저만 사선이고요. 나머지가 다 초선입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의 의사들이 초선하고 끝나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사회생활이라 가지고. 근데 뭐 저 같으면 사실은 벤처 기업가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처음 하는 일은 아니어서 그런데 병원에만 있던 분들이 갑자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 사실은 좀 낯설죠.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만 의사들끼리만 이렇게 같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세계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 뭐 예를 들면 GPS 분야라든지 또는 페이트리엇 같은 무기 분야라든지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참석하고 하면서 교분들을 넓히면 그만큼 사실은 그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초반에 말씀하신 우군을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랑 이제 맥락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분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벤처기업가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뭐 교수직도 하시고 이제 국회의원직도 하셨는데 이런 진료가 아닌 병원이 아닌 사회에서 활동하셨을 때 그래도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든지 느끼신 바가 있을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단국대 의대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독특한 게요. 제가 학위가 3개입니다. 하나는 의학 박사가 있고, 하나는 경영학 석사 MBA가 있고, 또 공학 석사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국대 의대 교수도 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 교수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질문이 뭐였죠? 의사라는 타이틀이 가진 장점이 있는지. 그걸 하면서 이제 생각한 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이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졸업생 축사 들어보셨어요? 그거 꼭 들어보세요. 한 15분짜리인데요.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중퇴자인데 스탠포드 박사 앞에서 축하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1학년 1학기 때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대학교 그냥 집어치웠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가 나중에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지만 뭐 관심이 있는 분야 뭐 있으면 가서 도강을 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글씨체랍니다. 예쁜 글씨체들 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뒤에 애플사를 창업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래요. 왜 지금까지 그 컴퓨터는 옛날에 한 1980년대 컴퓨터는 폰트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쁜 폰트를 쓰는 컴퓨터를 만들면 어떨까?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세계 최초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폰트를 골라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든 게 그게 맥킨토시예요. 지금의 맥. 그거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점으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했다가 전혀 다른 이 일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정열을 바쳐서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의사하다가 이제 안랩 CEO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도움이 돼요? 가끔 직원이 와가지고 건강 상담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경영학 교수를 하게 되니까 교수하고 장사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공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게 전부 연결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전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사실 융합의 시대라 가지고 아시죠? 코로나 백신들 주로 이제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것들은 융합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 RNA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둘러싼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초미세 입자 이런 그 두 가지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합해서 이 세상에서 인류가 처음 본 백신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아마 이런 융합 학문이 없었으면 그런 거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면은 실패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 실패하면요, 다음에 같은 실패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할 때 그게 또 우연히 또 이렇게 맞아요. 마치 스티브 잡스가 폰트를 했는데 컴퓨터를 만들 때 쓰던 것처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 열심히 살면은 결국은 다 이게 이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인생은 영어로 connecting the dot, 그런 표현이 참 저한테는 인상 깊었어요. 인생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여러 폰트를 연구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지금 이제 젊은 의사들이 어쨌든 병원이나 학교를 떠나 있는 상황인데, 요 짧으면 짧은 시기, 또 길게 보면 긴 시기인데 요 1, 2년 사이에 혹시 뭔가를 정말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런 걸 했겠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뭐 조언이나 말씀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그건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사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서 한번 의사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몰래 말씀드리는데 저도 미국 의사 면허 있습니다. 그때는 FMGEMS라 그랬어요. USML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부분, 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편견이 많아서요, 어떤 분야는 나 처음부터 저 분야 나 안 맞을 거야, 어떤 분야는 나 저 분야 잘 맞을 것 같아,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면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제가 공부 열심히 막 공부만 하는 범생인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교수하고 이런 거는 좋겠는데 사장하면 딱 사기 많이 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로 사장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내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 사장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프로그래밍 하려고 그랬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회사 망할 거라고 사장을 안 맡으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사장을 했거든요. 근데 10년 정도 하니까 그 코스닥에도 상장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나도 몰랐지만 경영에 대한 그런 재능이 정말 남들만큼은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발견을 했어요.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자기가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한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시도해서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요. 근데 또 의외로 맞을 수 있거든요. 또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해봤는데 그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화학 실험 같은 거 생각해보죠. 화학 공부를 하면 재밌어요. 그건 다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실제로 화학 대학원생이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맨날 플라스틱 닦고 피펫으로 정확하게 이거 하고 그 에러들 보정하고 막 이런 일들이거든요. 공부하는 거하고 그 결과를 내는 일이 완전히 다른데, 화학자가 하는 일은 그 결과를 내는 일이지 공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학생들이 혼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조금 또 주제를 한번 또 바꿔가지고 이제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 조금 무거운 이제 의료 정책 외의 다른 좀 정책들을 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한국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낮은 저출산 국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계가 이제 20년 안에 모든 분야의 산업으로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계에서는 또 이게 행정부 쪽의 공무원들은 이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그 이민 문호를 이제 대폭 개방할 예정이라면은 혹시 이에 대한 우려되는 부작용은 혹시 뭐 정부나 정치계에서는 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혹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왜 이렇게 저출산이 많으냐, 그거는 한 가지 이유로만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독일은 8천만 명이 살아요. 근데 수도인 베를린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1,000만이 서울에 살잖아요. 베를린은 3천만 중에서 8천만 중에서 350만 명이 삽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뮌헨입니다. 거기 얼마 살까요? 부산은 그래도 저기 350만 이렇게 사는데 거기 150만 명 살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전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각 지역마다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그리고 좋은 그런 뭐라 그러나 어떤 문화 시스템들이 있고 의료기관들이 있고 그게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의료 시스템, 문화 그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학교, 이 네 가지가 있어야지 그 지역이 자생적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독일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나서 친하게 자란 친구와 친척들과 함께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죠.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떨어져요. 한 30대 정도 되면 막 떨어져요. 행복 지수가. 그러다가 40대부터 시작해서 반전돼 가지고 50대, 60대 되면서 나이 들면서 행복해집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똑같은 걸 해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속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거 왜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9개 나라가 틀린 점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영어 표현으로 이코노믹 센터가 멀티플인 거예요. 미국은 뉴욕도 있죠, 시카고도 있죠, 샌프란시스코도 있죠, 뭐 텍사스도 있죠. 여러 곳에 이코노믹 센터들이 다 있거든요. 일본도 보세요. 동경에다가 오사카에다가 후쿠오카에다가 그 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북경에다가 상하이에다가 홍콩에다가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그런 상황에서 다른 데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친숙하고 아는 사람이 이미 많고 그런 데서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 잡아서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여기 뭐 서울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부산서 그 대학교 때 올라왔는데 혼자더라고요. 근데 서울의 공기 냄새가 너무 이상해. 맞지를 못하겠어요. 막 답답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나왔던 부산고등학교가 바로 앞이 부산 항이거든요. 항상 사투리로 짭조름한 그 소금기 냄새가 항상 평생 이렇게 맡으면서 사니까 그게 정상 공기인 줄 알았어요. 서울에 오니까 밍밍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다가 제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인천에 가서 바다 냄새 좀 맡아보자. 그래가지고 인천에 갔는데 인천도 막 기름 냄새 나고 부산 냄새하고 다르더라고요. 뭐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람들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출생 고령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왜 우리나라가 수백 조를 쏟아부었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느냐? 그건 진단이 잘못됐고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진단이 잘못됐는가? 저는 지금은 따로따로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을 따로 떼가지고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지역 불균형 발전이 저출생 고령화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봤는데 왜 그러냐면 부산 대구가 그 졸업 시즌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부산이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됩니다. 지방은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다 고령화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집 사기도 어렵죠. 결혼하기도 어렵죠. 직장 구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 출생률이 가장 낮은 도시가 서울 아닙니까? 서울. 거기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출생 고령화의 그 근본 원인은 이렇게 지역 불균형 발전, 오직 유일한 이코노믹 센터 하나만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 이거를 극복하려면 최소한 이코노믹 센터를 2개 내지 3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사회학자들이 그러는데 그 최소 규모가 500만 명이랍니다. 500만 명이 있으면 그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부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합해서 800만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하나의 이코노믹 센터가 될 수 있어요. 부산 항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걸 하려면 그 물류 시스템이 제일 중요해요. 도로하고 철도가 제대로 건설이 돼가지고 그런 물건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지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제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더니 그것만 가지고 막 인터넷 붐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코노믹 센터를 어디에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그냥 뭐 혼자서 잘 하니까 오히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그다음 충청 지역, 전라 지역
이런 쪽에다가 제대로 된 그런 뭡니까? 물류 전달 시스템들, 그런 것들, 인프라들을 제대로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러면 아마 저는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거기서 장사들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쿠팡이 있는데 없는데 이런 데 가릴 데 없이 물류만 잘 되면 쿠팡이 돈이 벌리는데 왜 그런 데다 안 만들겠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왜 그런 일들을 안 하는지 참 모르겠거든요. 돈은 있어요.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민 관련해가지고요. 이민 관련해서는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작위로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유럽에 많거든요. 프랑스가 대표적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근데 미국은 그런 일이 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실리콘밸리 성공한 기업의 절반이 1세대 이민자입니다. 영어 잘 못해요. 근데 다 가서 그렇게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이민자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안 받았으면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안랩 지분 절반을 기부했어요. 그게 안랩이라는 회사 만든 게 저 혼자 잘나서 만든 게 아니고 선조들이 이런 여건 만들어주고 여러 동료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거니까 절반은 제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부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구비를 대주는데 제주대에다가 대줬어요. 그래서 제주대에 한번 가봤더니 교수님만 한국 사람이고 파키스탄 박사과정 학생 8명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완전 수학 천재. 와, 진짜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박사학위 따면 다 파키스탄으로 가야 돼.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한국에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게,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을 보육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그리고 또 지역별로, 그 다음에 또 인종별로 저는 일본처럼 차등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중산층도 필리핀 부모한테 애를 맡길 수가 있지. 지금 그 정도 높이 똑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면은 엄마가 어떻게 직장을 다녀요? 그만두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공론화를 그래도 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결국 건강보험 얘기도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좀 흐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총액계약제도 갈지 아니면은 의료 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 민영화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 상태로 유지가 될지, 어떻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민영화는 사실은 반대인 게, 제가 미국에서 8년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 아실 거예요. 하루 입원비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죽어요. 근데 유럽은 또 뭐냐면 공공의료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프랑스에서 식중독에 한번 걸려가지고 응급차 타고 하루 종일 응급실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청구서가 오더라고요. 제가 독일 의료보험이 있었거든요. 그 EU니까 하나로 다 되니까 40유로.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다 돌려주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고 민간의료 시스템이 있고 대한민국과 일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 유럽 같으면 모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의사들 월급을 주고 이거를 다 국가에서 돼요. 대신에 또 미국 같으면 민간에서 다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단 30%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민간의료 그 의료비 수가가 끝없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그 버퍼존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공공의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저 가격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통제를 하고 대신에 그 실제로 일하는 의사들의 그 교육비부터 그 병원 그 저기 그 뭡니까 병원 개업하는 비용부터 해서 모든 거를 민간이 되는 시스템이죠. 국가는 돈 한 푼도 안 씁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워낙에 그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라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최고의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든 거죠. 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가격도 싸고 질도 세계적으로 좋고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좀 정상화가 되되 고칠 건 이제 고치자. 그래서 우리 이 수가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저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의사과학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써야 돼요. 정부가 의료에는 돈을 안 써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돈 되게 하고 정부는 돈을 안 씁니다. 국회의원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 의료대란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이제 건강보험에 이제 의사들도 그 포션이 있지만은 일부 한의사도 이제 같이 건강보험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혹시 이런 한의학 쪽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저 개인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공 스페셜티 중에서 한 분야 정도를 맡기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보면 전 세계에서 일본도 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한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근데 단지 하나 아까운 거는 뭐냐면 그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한방 쪽에서 그 신약의 재료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과학화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의사과학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쪽을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저는 그런 방법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의사 따로 의사 따로.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조금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아직 그 대선 주자의 꿈이 있으신지 또 이렇게 사는 질문에 있어가지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대선을 치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국민들마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이면 전 국민들의 생각이 모이게 되면 그게 시대 정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공정한 사회, 그 다음에 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상징이 지금 윤 대통령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몰린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지만 근데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무너진 이 의료 시스템들 아마 더 무너질 텐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 사는 건 한계에 달했어요. 좀 있으면 중국에 뒤집힙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야에 먹고 사는 분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과학기술밖에는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농업을 하겠습니까? 뭐 광업을 하겠습니까? 그것밖에 없고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제일 잘하는 후보가 누군가, 이렇게 만약에 찾는 시대가 온다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 빼놓고 전부 서울법대거든요. 또 안 그러고 또 다른 시대 정신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 또 그 사람이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라는 건 자기가 이게 돼야지 하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정치를 시작했던 그 이유, 저 같으면 봉사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정치 안 하면 더 편하게 살죠. 모아놓은 돈에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서울대 교수도 아직 정년이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사실 봉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잘하는 분야, 과학, 의학, 이런 쪽, 인공지능, 이런 쪽들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시대 정신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봉사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저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시간이 되어서 현장에서 질문을 뭐 한 세네 개 정도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고, 네, 그쪽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소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좋은 말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직 인턴 신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데 인턴 분들끼리 만나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얘기가 미용 시장에 대한 근데 얘기인. 잘 안 들려서. 그게 여기 현장 마이크가 아니고 방송 마이크여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턴 신분인 친구들끼리 같이 만나면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미용 시장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명이 만약에 이제 실현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미용 의원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제 몇 달 사이에 미용 의사들의 페이가 거의 반의 반 정도로 깎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국회나 정치에서 저희 나라가 나름 뭐 K-뷰티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미용을 하러 오는 마당에 이런 미용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격이 정해지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경제학적인 관점이거든요. 항상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의료비가 급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가가 예를 들면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 의대생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을 먼저 우리나라에서 노력을 한다는 게 다 뭔가 허무하고 무의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뿐만이 아니라 과학을 전공해서 석사, 박사를 따더라도 저급으로 일하고 또 지금도 의사는 열심히 살아도 좀 월급을 낮춰서 해결하고자 하려고 하고 뭐 이걸 두 개를 합쳐놓은 의사 과학자도 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몸 쓰는 일을 하더라도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진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탐색해 보는 참에 돈을 잘 버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잘 버는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다 저급으로 주고 일시키면 누군가는 이 경제 구매에서 누군가는 잘 사는데 누가 잘 사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비급여를 통제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의계특위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저기 빅5를 특정해서 어떤 4차 병원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보기에는 되게 어떤 공공병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공병원을 이렇게 좀 지정을 해놓고 민영병원 지정해놔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우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못 만듭니다. 아예 지금 의대 교수님들이 그만두고 계시고 도저히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병원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4차 병원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질문이 뭐라 그래야 되나?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기업하는 겁니다. 사실은 창업자가 리스크가 제일 크지만 거기에 따라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가입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고 뭐 교수는 또 물론 아니고 결국은 사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꼭 자기 기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업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애플을 스티브 잡스 혼자서 만들고 무슨 빌 게이츠를 빌 게이츠 혼자서 만들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혼자서 만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4사람 정도가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리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대강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떤 특정한 기술이 없다고 해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반을 기부해가지고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 창업자들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 40명 정도씩 무료로 2달 동안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데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면 이게 창업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사직한 전공의입니다. 원래 내과 수련하던 전공인데 그 오늘 의료 정상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근무를 하다 나온 입장이고 원래는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던 입장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교육이나 의료가 너무 타격을 많이 입어서 저희가 사직하고 학생들이 병원 밖에서 학교 밖으로 나오기 전인 작년 말이나 뭐 1월이나 이렇게 돌아가기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예.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료 정상화의 기준은 그 1월 달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 그 지금 의계특위에서 많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지 않았더라도 저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계특위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던가 국회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신뢰가 다 깨졌어요. 딴 거보다.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을 또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또 바꾼다고 해도. 그러니까 신뢰가 다 깨져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오래 갈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제 조만간에 뭐 대통령이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 올해는 그냥 그 3,000명 그대로 가고 내년에 이제 같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상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봉합 정도 수준? 옛날 수준은 절대로 못 갑니다. 어쨌든 그게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수하는 학생들 희생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계특위 같은 경우는 지금 신뢰를 또 다 잃어서요. 저는 새로 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아주 많은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각자 또 다시 새롭게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 꾸리는 게 그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뜻에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음 질문. 앞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과생이고 이제 저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제 자국의 원격 의료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이미 한 십몇 년 전부터 그 온라인 병원이 다 합법이 돼가지고 지금도 수천 개 업체가 생기고 있고 막 엄청 이미 활성화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특히 중국 같은 시장은 이제 곧 포화가 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건데, 저는 한국의 원격 의료 시장이 잠재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전이 되지 않은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 국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이 1차 병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의협회장은 1차 병원장 의원 한 분이 뽑혀요. 사람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원격 의료가 되면은 그냥 수준 높인 의사가 한 사람이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1차 의료는 환자를 다 뺏기고 3차 병원으로 다 간다. 지금 그게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1차 의료기관만 원격 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꼭 초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여전히 믿지를 못하는 게, 아니 처음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개정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외국 면허 가진 사람이
한국 환자를 진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중국에서 뭐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잘 되는 회사들이 그 원격 의료에 관련된 그 기구들을 판매할 수는 있어도 직접 이렇게 진료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제 의과대학교 예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제 현재 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군데에서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동시에 이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KB 국민은행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시니어 케어를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 및 금융사들은 이미 이제 MSO를 비롯한 여러 의료 법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민영화가 된다는 게 첫 번째로 여쭤볼 게 민영화가 될 수 있는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민영화라는 게 지금 일단은요, 제 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게 점차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이고 그 모든 가격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민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민간 의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피부 미용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소수에 국한된 실제 필수 의료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지는 몰라도요. 필수 의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저기 뒤에부터.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지금 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다른 쉬고 계시는 의대생 분들이나 아니면 전공의 선생님들 또 1년 동안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생겼으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여행을 다니고 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공부를 하면서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테리토리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금 의과대학의 예과생 입장이라면 아니면 본과생 입장이라면 그리고 전공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1년을 채우셨을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도 다른 테리토리로 넘어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학부 연구생도 하고 공대 수업도 첨강을 해보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전문성의 허들은 그 기술로 인해서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다른 테리토리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학습을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여러 가지 테리토리를 거쳐가신 분이니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생활 습관들을 많이 배워가는 게 되게 삶의 질에 있어서 저한테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꼭 이 생활 습관 하나는 추천해주고 싶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다른 분야는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뭐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나하고 안 맞는다는 그런 분야 있잖아요. 그런 분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얻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영화를 봐요. 완전히 관련 없는 다른 영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갑자기 그 전에 고민했던 것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사람 마음이 미묘해서
그 전혀 다른 분야의 그런 그걸 보고 있더라도 그 동안에 자기 그 내면에서는 무의식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풀려고 작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경험은 했었는데 그래서도 사실 뭐 가능하면 시도 안 해봤던 다양한 분야들 그런 분야 경험해 보시라.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그거 절대로 허비 안 됩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반드시 남아서 자기의 미래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공부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발전들을 많이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챗GPT 3.5를 배우는데 챗GPT 4가 나왔어. 조금 있다가 챗GPT 4.5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9월 달에 챗GPT 5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챗GPT 4 저기 공부하는 게 필요할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무조건 최첨단만 공부한다고 그 사람이 최첨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의 히스토리들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몇천 년 전에 쓴 몇천 년 전에 쓴 건 아니지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는 몇천 년 전 이야기지만 그런 거 보면 이제 병법 같은 것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게 좌우에 정확하게 중간에서 가만히 서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좌우를 잘 살펴보면서 그 시점에 적절하게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그 지점을 찾아내는 동적인 개념이 중용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산술적으로 그냥 정확하게 중간에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양쪽의 상황은 바뀌니까 이것들을 항상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뭐가 제일 중용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그런 동적인 노력들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 책들조차도 그렇게 배우는 게 많은데 최신 기술들 그전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은 저는 달리기 하시면 좋겠는데 보통 의대생들이 안 달리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처음 달린 게 55세 때 달렸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저희 딸이 달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새벽에 혼자 나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위험한데 혼자 나가니까 같이 뛰어나갔다가 죽는 줄 알았네. 100m도 못 뛰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2년 만에 베를린 마라톤 풀코스 3시간 40분 만에 뛰었어요. 근데 뛰는 게 좋은 게 그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좌절하고 디프레스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뛰면은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릿속에 고민이 다 잊어버려져. 그러면서 사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초기 디프레션 환자들한테는 뛰는 거를 권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 뛰는 거거든요. 뇌 혈류를 어떻게 증가시켜요? 그러면 그게 산소 샤워가 돼가지고요.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저 참 이상한 사람들이지? 교수들이? 저 실험을 해봤대요. 그냥 시험치기 하고 5km 뛴 다음에 시험치기 해봤더니 5km 뛴 사람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대요. 이게 산소가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공급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5km 계속 뛸 필요 없어요. 뛰다가 힘들면 걷다가 또 좀 뛰다가 하면서 이렇게 저 앱도 많습니다. 러너블 앱이라고 있는데 그거 처음에는 걷기만 하다가 한 달 지나면 5km를 안 쉬고 뛸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이 잘 관리를 하시면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사실 처음 목적을 완수를 못했는데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요즘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지 어떤 고민이신지 지금 뭐 간단하게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국시 보이콧한 학생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올해 청문회를 다 봤거든요. 청문회를 다 봤는데 왜 청문회에서 사실 현재 남아있는 의전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의전은 예과가 없는데 청문회에서 정부가 말하는 예과에 너네 시간이 있지 않냐에 왜 의전이 물론 하나지만 의전이 올해 남아있는 의전이 2배를 뽑기로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따로 대안이나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거는 왜 아무도 말하지 않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카데바 관련해서도 사실 이미 청문회에서는 16명까지 한 데도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20명 넘는 게 한국 쓰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 지금도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보고받고 와주시는 거니까 모든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체 내적으로 각 학교의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게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느낌이라서 우리 학교가 이만큼 열악하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뭐 의원님들이나 아무래도 조금 더 말에 힘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그 질문을 못했는데 한 가지 또 학생 입장으로서 또 제가 곧 인턴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또 궁금했던 게 가장 그 필수교육 패키지 중에 가장 민감했던 게 인턴 2년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또 있었는데 물론 뭐 개원 면허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4학년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해서 혹시 의원님 생각이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쉽게 못 바꿀 겁니다. 사실 영국 같은 데서는 인턴 2년 해야지 이제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2년 하는 데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그거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다른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심지어 뭐 인턴을 해야만 진료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못 할 거예요. 오히려 의대를 졸업하면 바로 의사 면허 받고 진료를 할 수가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지금 의료 대란 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바꾸거나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지금은 반대로 정부에서 당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돌아가지를 않고 오히려 이번에 의사고시도 안 친다고 하니까 점점 이제 당황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또 짧게나마 안 하셨던 분이지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본과 3학년 네. 의과대 학생이고 지금 사실 많은 학생들 근황을 보면 일단 군대 처음에는 2월 초에는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취미를 즐기겠다 하다가 이제 취미나 여행도 짬을 내서 가야 재밌지 계속 쭉 늘어져서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단기 알바를 한다거나 과외를 한다거나 이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뭐 8월까지 해서 군대 갈 친구들은 이제 다 간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학생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일 것 같은데 또 의과대학을 어떤 뜻이 있어서 온 학생들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좀 다른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과대학을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 특히 지금 다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MBA 유학을 통해서 경영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바꿀까 아니면 뭐 로스쿨이나 CPA도 고민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이라도 뭐 의과대학을 때려치고 다른 진로를 한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테크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어떤 딴 길을 걸으셨던 의원님으로서 좀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에게 혹시 해줄 말이가 있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의사과학자 그러니까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진료하는 것도 참 보람 있지만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 개발하는 그쪽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카디액 일렉트로피지올로지거든요. 일종의 심장 부정맥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가 캘슘 애고니스트 쪽으로 해가지고 PhD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심장 시그널은 아날로그고 컴퓨터는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꾸는 AD 컨버터라는 게 있는데 교수님이 컴퓨터를 몰라가지고 일본에서 AD 컨버터만 사오고 소프트웨어를 안 사왔네. 그래가지고 내가 배워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석사학위를 못 받는데 그럼 저만 손해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어셈블리어밖에 없어서 겨우 어셈블리어를 떼가지고 겨우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갑자기 그 컴퓨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는 어셈블리어로밖에는 분석이 안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셈블리 아는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삼성전자 아닌 의사는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신 만드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백신 만드는 일을 해서 무료로 다 뿌리고 나머지는 이제 의과대학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박사 과정 1년 차니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 쓰느라고 또 열심히 하루 종일 그거 일하고 그러면서 7년을 살다 보니 바이러스는 매년 2배씩 늘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이제 대학은 제가 이제 조교수 돼가지고 지도학생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수가 새벽에 일어나서 딴짓하면 지도학생이 불쌍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겠다 결심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의사 번호가 3만 번 정도 돼요. 그래서 저 말고도 3만 명 의사가 있으니까 바이러스 백신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 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막
의학이 싫어서 의학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인생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이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시지 않을까. 그때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예. 의원님 다음 일정이 예, 있으시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저 또 예. 하고 경찰서장을 봐야 돼. 뭐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간단한 기념사진 촬영하고 예,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 정말 의사 선배로서 정말로 죄송스럽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올라가면 대통령 생각이 안 바뀌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대통령은 생각을 잘 안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데 어쨌든 최대한 설득해가지고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지. 안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의과대학 들어온 목적하고 완전히 반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최선 다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시간 정말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고 인생의 보탬이 되는 시간이지 마이너스 되는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보내시면서 함께 같은 의사 동지로서 함께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의원님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